제가 85년도에 등단했는데요.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주변에서 시를 물어보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 읽어서 잘 못 알아듣는 시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85년도에 등단했는데요.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주변에서 시를 물어보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 읽어서 잘 못 알아듣는 시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시인들이 시 읽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잘 가려듣는 사람이 반드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가려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노래를 못 하는데 노래에 대한 그 식별력이 굉장한 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 능력은 안 되는데 귀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귀명창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시 읽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느낌만 딱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으나 좋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 신동엽 시인이 시를 어렵게 쓰는 시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징한 시를 쓰죠. 근데 신동엽 시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읽고 좋아하는데 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시가 있어요. 아주 오래도록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실은 이해를 거의 못하다시피 했냐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신동엽 문학관에 제가 일하기 시작한 게 4년 반 됐는데 4년 반 전에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이 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가 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강. 나는 나를 죽였다. 비 오는 날 새벽 손바지 저고리를 입힌 채 나는 나의 학대받는 육신을 강가에로 내몰았다. 소못이 구준비에 베어 가랭이 사이로 물이 흐르도록 육신은 비겁하게 항복을 하지 않았다. 물판개 치는 홍수 속으로 물귀신 같은 몸뚱아리를 몰아쳐 넣었다. 한 발짝 한 발짝 거대한 산맥 같은 휩쓸려 그제사 그대로 물렁물처럼 물결에 쓰러져 버리더라. 둥둥 떠내려가는 시체 물속에 주먹 같은 빛발이 학살처럼 등허리를 까뭉갠다. 이제 통쾌하게 뉘우침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너무 얌전하게 나는 나를 죽였다. 가느다란 모가지를 힘줄만 남은 두 손으로 꽉 졸라맸더니 개구리처럼 삐걱 소리를 내며 혀를 물어내놓더라. 강물은 통쾌하게 사람을 죽였다. 어떤 풍경일까요? 자살하는 풍경이죠. 지금 죽어가는 과정만 그대로 지금 묘사해 놓은 것 같은 시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하여튼 굉장히 괴기스러워요. 굉장히 괴기스러운데 뭔가 하여튼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신동엽 시인이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 시를 읽다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신동엽 시인의 어느 산문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딱 했어요. 그 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동엽 책을 가지신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글 중에 하나예요. 신동엽 산문 중에 명산문으로 보입니다. 금강잡기라고 하는 산문이에요. 짧은 에세이예요. 금강에 대한 잡스러운 기록이다. 이제 그 말이 금강잡기. 이 금강잡기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짜리 짧은 글인데 4페이지짜리면 뭐 200장으로 44, 16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해 전 금강 연변에 있는 백제고도 비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백제고도 비읍이니까 충남 부여죠. 갑자기 온 천지를 뒤집어 놓을 듯 쩌렁쩌렁대는 뇌성병력에 놀라 마을 사람들은 새벽잠을 깼다. 이 글을 쓴 때가 1963년이니까 1963년 이전에 홍수가 졌을 때 이 얘기예요. 물난리가 났을 때. 한 두 달 지나가면은요, 강가엔 백제 폐망시의 애절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조그만 고찰이 하나 있고 그 절간에 며칠 전 젊은 여성 셋이 찾아들어 묵고 있었다. 우리나라 유행가에 많이 나온 고찰입니다. 이 고찰이 바로 백마강변에 있는 지금 고란사 이야기예요.
고란사에 이제 젊은 여성 세 사람이 묵었단 말이에요. 그 여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경주 쪽에서 2달 동안 승려 재강습을 받고 무량사로 지금 이동해 가는 중이에요. 무량사는 역시 충남 부여에 있는 절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무량사가 무슨 절이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김시습이 숨어 있었던 절이에요. 그 김시습이 죽은 절입니다. 이 무량사 앞쪽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쓴 거의 대명사이시죠. 그 양반이. 유홍준 선생이 현재 자기 집을 장만해 둔 데가 이쪽이에요. 지금 굉장히 깊은 시골입니다. 그 무량사 쪽으로 가려다가 새 여성이 지금 이 고란사에 묵었어요. 묵으면서 새 여성은 아침 저녁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예쁜 조약돌들을 주워 모아 각기 자기가 바랑 주머니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한다. 조약돌도 모아서 바랑에다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아놓고 다음날 새벽 그들은 조약돌들이 가득 담긴 무거운 그 바랑 주머니들을 어깨에 걸머져 허리에 꽉 졸라매고 귀신도 모르게 조용히 일렬로 줄을 지어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서서히 강의 중심을 향하여 서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풍경이에요.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는 조금 전에 강이라고 하는 시죠. 그때로부터 발표한 지는 지금 7년 후에 발표했는데 당시 일기에 써놨다가 7년 후에 시로 정리해서 발표한 작품이에요. 소나기와 천둥이 가라앉은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 죽었어요. 세 사람이. 사공과 불황민 절간의 승려들은 모든 배들을 동원하여 낚시와 삿대로 강물 속을 더듬었습니다. 2명은 못 찾고 1명밖에 못 찾았어요. 강물 속에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그 1명만 시체를 건져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동엽 시인도 쫓아가 본 거예요. 나는 그리로 갔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보았다. 축축한 모래밭에 거적대기를 깔고 그 위에 그 18살짜리 여성의 시체를 눕혀놓고 있었다. 제일 지금 어린 지금 막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동엽 시인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충격해 한 것은 왼쪽 팔뚝에 밤알만큼씩 역력히 흉터져 있는 4개의 우두 자국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신분을 알아볼 만한 아무런 증거물도 나타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본명이며 본적이며를 알 까닭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녀에 대해서. 다만 우두자국, 그 우두자국은 그녀의 이 우두자국이 있는 걸 보면은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도 그 우두자국은 그녀의 고향이며 어렸을 시절이며를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었다. 저게 있는 것 보면 어린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어린 시절에 지금 폭력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 이것을. 어딘가에 그녀의 추억 묻은 마을과 길들 그리고 속꽃동무들도 자라고 있을 게 아닌가. 설사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였다 할지라도 우두 놓을 때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신동엽 시인 생각이 거기에 미친 거예요. 신동엽 시인은 여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적현 피하는 세계에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은 세 사람이 동시에 서쪽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행렬지어 한 가닥 미련 없이 점점 깊어지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뭔가 그리 가야 될 사연이 있으니까 그리 갔겠죠. 뭔가 이승보다 거기가 더 저승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승에서 지금 저승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 강물 속으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멀고 먼 그 겨냥을 향해 아무 잡티 없이 달려가는 빠른 화살이 되게 했을까? 전혀 망설임 없이 세 사람이 줄지어서 걸어 들어갔다니까. 본 사람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돌을 주워서 바랑에다 계속 담았잖아요. 그것은 떠오르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떠들썩한 이 남은 세상의 소문이 아니고 그대로 슬쩍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리라. 사람들한테 자취를 남기지 않고 이제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 금강잡기의 장면을 이 시로 쓴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시로. 나는 나를 죽였다. 비오는 날 새벽 손바지 저고리를 입힌 채 나는 나의 학대받는 육신을 강가에로 내몰았다. 제가 원시 반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갓난의 상태로 어머니에게서 막 태어난 상태로 0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0점, 원점. 예,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돼. 길을 잘못 갔으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죽였다. 비오는 날 새벽 손바지 저고리를 입힌 채 나는 나의 학대받는 육신을 강가에로 내몰았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 많죠. 아픈 유무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틀렸다는 같은 건데 그것을 유모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 세 개로 펼쳐놓은 작품이 이 신동엽의 강일 거예요. 아마 신동엽의 미학적 태도를 알게 하는 시가 이 시가 아닐까. 굳이 말하자면 신동엽 서시가 아닐까. 신동엽 작품은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장밋빛 꿈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희망찬 시가 아니고요. 이 잘못된 들어선 길에 대한 경고,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더 가버리지 말았으면,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0.5 상태, 원점의 상태를 신동엽 시인이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 시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발짝 한 발짝 거대한 산맥 같은 휩쓸려 그 제사 그대로 물렁물처럼 물결에 쓰러져 버리더라. 둥둥 떠내려가는 시체 물속에 주먹 같은 빛발이 학살처럼 등허리를 까뭉갠다. 이제 통쾌하게 뉘우침은 사람을 죽였다. 지금 뉘우침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이 시에서 아마 가장 깊은 뜻이 숨어있는 구절일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은 제가 또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시 쓰는 사람으로서 시가 정말로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하고 경악하게 했던 그런 경험을 안겨준 시가 김지아 시인의 고무공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로테스크 미학의 한 정점에 이르러 있는 시입니다. 그 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김지아의 고무공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김지아의 고무공은 이 시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를 읽고 나서 김지아 시인이 그 시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방금 이 중반부 구절들에서 제가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표현하면서 높아심에서 한 말씀 하면 제가 지금 표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아 시인이 지금 이거 전혀 베끼지 않았어요. 시에서 착상을 얻어갔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을 읽으면은 우리의 인식이 상승이 돼요. 상승이 되면서 더 새로운 영감이 막 옵니다. 그런 그 창조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술작품도 보고 독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감에서 영감의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계속 인류의 정신적 유산들이 축적이 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김지아의 고무공은 굉장한 명시입니다. 신동엽의 강하고 조금 비교가 안 되게 좀 좋은 명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마도 신동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